처음엔 다들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2023년 봄, 유럽의 한 국제 세미나실.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교관과 전략가 40여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미래. 그중 한국 파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외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던, 베이징, 도쿄를 거쳐 지금은 브뤼셀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삼성, 현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15년간 이 지역을 담당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앞줄에는 중국 국제관계연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제관계학 전문가로 저와도 몇 번 학술 행사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파견 나온 연구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일본 연구관이 중국 연구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이요? 기술은 전부 우리가 이전해 준 겁니다. 반도체 빼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고요. 중국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한국은 중국 경제권의 위성국가나 다름없죠. 내수 시장도 작고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고 반도체 하나에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뒤쪽에 앉은 미국 학생 몇 명도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K-팝 말고 뭐가 있어? BTS 나라 아니야? 한 학생은 아예 노트북을 열고 딴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미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날카로운 눈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체구. 정장 대신 편안한 재킷을 입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문명사학자, 40년간 47개국의 국가 발전 모델을 연구해 온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중국 연구원, 일본 연구관, 폰을 만지작거리는 미국 학생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40년간 단 하나의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떤 국가가 살아남고 어떤 국가가 사라지는가?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3시간을 그 자리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1960년 세계 각국의 1인당 GDP 비교표였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였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9달러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참고로 같은 해가나가 183달러, 필리핀이 254달러였습니다. 한국은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건 맞지만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덕분이었죠. 한국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컸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47개국입니다. 일본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나라도 수십 개국이고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그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중에서 60년 만에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개국입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1. 딱 하나, 대한민국뿐입니다. 일본 연구관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중국 연구원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딴짓을 하던 미국 학생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폰을 만지작거리던 다른 학생도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1960년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 내린 공식 평가가 있습니다. 화면에 낡은 보고서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프라도 없다. 원조는 낭비가 될 것이다. 교수가 한 문장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게 당시 세계은행의 공식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2024년 한국.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이상. 1960년 대비 443배 성장. 인류 역사상 이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본 연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경제 성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 일본에서 이전받은 겁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자동차도요. 한국은 그걸 빠르게 따라한 것뿐이고 독자 기술은 제한적입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이전받았죠. 그런데 이걸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한국 61%, 그중 디램만 따로 보면 73%. 세계 디램의 4분의 3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일본 연구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술을 이전해준 쪽이 6%이고 이전받은 쪽이 24%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본 연구관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대신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본의 내부 문제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인구 고령화라든지 한국이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일본이 못한 거죠.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인당 GDP를 볼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 35,563달러. 일본의 1인당 GDP 33,849달러.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가 이전받은 나라에게 추월당한 겁니다. 그가 일본 연구관을 바라봤습니다. 연구관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본 연구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엔화 약세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환율 효과를 빼면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아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환율 영향을 제거한 구매력 기준 비교를 볼까요?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 한국, 일본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환율 효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동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수가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1986년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딜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차야, 장난감이야? 코리아에서 만든 차를 누가 사? 당시 미국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현대차가 개그 소재로 쓰였습니다. 싸구려 한국 차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죠. 일본 연구관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3년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순위입니다. 1위 GM, 2위 토요타, 3위 현대기아. 일본 연구관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비웃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 차를 타고 다닙니다. 교수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큰 숫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1997.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한국 자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과도한 부채, 부실한 금융 시스템 때문이었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잘못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기가 온 이유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IMF와 세계은행의 공식 예측. 낙관적 시나리오 15년, 기본 시나리오 20년, 비관적 시나리오 30년 이상. 전문가들은 최소 15년이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보면 틀린 예측이 아니었어요. 태국은 8년, 인도네시아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반복 중이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실제 회복 기간 3년 8개월, 2001년 8월, 예정보다 3년 일찍 전액 상환 완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긴 줄을 선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1998년 1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참여 인원 약 400만 명, 수집된 금 227톤, 금액 약 35억 달러.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줄을 섰습니다. 결혼 반지를, 돌반지를 대대로 물려받은 금을 꺼내 들고 왔습니다. 일본 연구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교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20년간 연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가 일어났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부자들을 처벌하라. 이게 반응이었습니다.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했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내가 먼저 희생하자. 이게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질문이 제가 한국을 20년 동안 연구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교수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교수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지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만에 전국 200명의 민간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스크 재고 앱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온 의료진들이 한국 병원에 견학을 왔습니다. 그들이 한국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했습니까? 한국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외국 의사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교수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1950년대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넓은 땅도 없고 천연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전쟁이 끝난 직후 가진 것 하나 없는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밥을 굶더라도 교복을 사줬고 집을 팔더라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다.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 배움만은 아무도 못 빼앗아가. 그 믿음이 나라 전체를 바꿨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약 80%였습니다. 10명 중 8명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뒤인 1970년대 중반 문맹률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문맹률 감소 사례로 유네스코가 기록했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교육열이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사교육 과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시죠. OECD 조사에서 한국 청년층의 수리력과 문제 해결력은 참여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은행의 한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천연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에 의한 성장이다. 이것은 역사상 매우 드문 사례다. 한국은 사람 자체가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한국은 국가 전체로 실천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뒤쪽 미국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빨리빨리요? 맞습니다. 빨리빨리. 서구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급하다, 조급하다, 여유가 없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면에 이동통신 세대별 상용화 시점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한번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처음과 끝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연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2시간 차이 아닙니까? 미국과 같은 날 아닌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같은 날이지만 2시간 빨랐죠. 2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오지 인구 커버리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4년 기준 오지 인구 커버리지 한국 97%, 미국 53%, 일본 67%. 한국은 산골 마을에서도 오지가 됩니다. 미국은 절반이 안 됩니다. 교수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성급함이 아닙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빠르게 고치는 능력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논의할 때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급함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수백 년간 외침에 시달린 역사가 만들어낸 DNA입니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 이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간 47개국의 발전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아닌 사람이 결정한다. 교수가 한국인의 특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대응 속도. IMF 예상 회복 기간 15년에서 20년, 실제 3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행력. 다른 나라들이 논의할 때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곳도 한국입니다. 정부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현장 의료진이 먼저 제안했고 정부가 즉시 채택했습니다. 이후 미국, 영국, 독일이 한국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 사재기로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공정 마스크 제도를 일주일 만에 도입했습니다. 국민들은 요일제에 따라 질서 있게 구매했습니다. 중국은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확산을 막았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 적응력. 한국은 60년 동안 산업혁명을 4번 스스로 수행했습니다. 1960년대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1970년대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1990년대 중화학에서 반도체 IT로, 2010년대 이후 반도체 IT에서 배터리 바이오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산업 전환을 한국은 60년 만에 4번 해냈습니다. 네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IMF 위기 직후 한국의 창업 건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경제 위기 후 창업이 증가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삼성전자는 IMF 위기 중에 반도체 투자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모두가 긴축할 때 확장했습니다. 3년 후 경쟁사들이 위기로 투자를 줄인 사이 삼성은 압도적인 1위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끈기.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문제를 부숴버리는 힘입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5가지를 동시에 가진 민족이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고요? 이 5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원이 많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영토가 넓다고 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DNA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백 년의 기술 축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5가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교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역사에서 왔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대륙 세력이 침략하고 바다 건너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넘어왔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뭉쳐야 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 그 DNA가 현대 한국인의 몸속에 살아있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 겁니다. 작은 나라였기에 뭉쳤고 자원이 없었기에 사람에 투자했고 수시로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새로운 문명입니다. 수백 년 걸릴 변화를 60년 만에 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교수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15년간 동아시아를 담당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가 마지막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대국들은 한국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금 남한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북한은 약 2,600만 명. 만약 통일이 된다면 8,200만 명입니다. 일본 연구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세요. 5,200만 인구로도 이미 1인당 GDP에서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8,200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연구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주한미군은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군사적 경계선이 압록강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베이징과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중국 연구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강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과소평가하려 합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나라가 결국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강의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교수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숫자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1953년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해였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잿더미가 된 거리,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같은 장소를 찍은 2024년 서울. 마천루가 즐비한 현대도시, 한강 위로 빼곡히 들어선 교량들. 같은 장소입니다. 7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수가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1953년 대비 2024년 1인당 국민소득 443배 증가, 수출액 1만 7천 배 증가. 평균 수명 47세에서 83세로 문맹률 80%에서 사실상 1%로. 단 70년 만에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발전했죠. 중국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됐습니까? 교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서울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기사분이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더군요. 독일이라고 했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분이시군요. 요즘 독일 자동차 산업 힘드시죠? 전기차 전환이 늦어서 폭스바겐 주가 많이 빠졌던데 저도 좀 손해봤습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택시기사가 폭스바겐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환 지연이 주가 하락 원인이라는 분석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고. 교수가 추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7%입니다. 70대 이상도 9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친화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이 변하면 따라갑니다.
이 마인드셋이 나라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일본 연구관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일본은 왜 안 됩니까? 교수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현재가 잘 될 때 바꾸지 않습니다. 안 되기 시작해야 그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어 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현재가 잘 될 때 미래를 준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잘 팔릴 때 전기차에 투자한 것처럼요. 토요타는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니까 전기차를 밀었습니다. 일본 연구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 농촌은 아직 가난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마을에 시멘트 330포대와 철근을 보내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아서 써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지붕을 고치자, 도로를 닦자, 다리를 놓자. 새벽 일찍부터 낮에 농사 짓고 저녁에 마을 일을 했습니다. 온 마을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처음에 소극적이던 마을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새마을 운동 모델을 배우러 한국에 오는 나라가 매년 수십 개국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려 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발전 노하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일본 연구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전해준 쪽이 이전받은 쪽에 추월당했다니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셋 다 동아시아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아무도 이걸 몰랐다는 게. 중국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봤습니다. GDP, 수출, 기술 순위, 하지만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일본 연구관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통계만 봤습니다. 한국이 성장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강의 내내 적어놓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1960년 79달러, 2024년 35,000달러, 443배. IMF 예상 회복 기간 20년, 실제 3년. 기술 이전해준 쪽이 이전받은 쪽에 추월당함. 창업 건수, 경제 위기 후 역대 최대.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교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21세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런던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습니다. 15년간 동아시아를 담당하면서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만 봤지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국가가 있습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나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나라. 한국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런던에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 분석 전면 재검토 요청. 본문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2달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빠른 인터넷, 편리한 교통. 저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민족은 정말 특이하다.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고 위기가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음을 준비한다.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웃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운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오늘에서야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펜을 내려놓고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게 펼쳐진 하늘이었습니다. 교수의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21세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계에서는 기적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3년 만에 IMF 상환, 60년 만에 선진국 진입,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새벽 4시에 공장으로 출근하던 어머니들이 만들었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아버지들이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책 하나 붙들고 공부하던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금반지를 꺼내들고 줄을 서던 국민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금반지를 내놓은 어머니의 자녀이거나 손자, 손녀일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공장으로 출근하던 아버지의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책 하나 붙들고 공부하던 그 학생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이고 조부모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줄에 서셨던 분이 계십니까? 새벽에 공장 다니셨던 분, 책 붙들고 버티셨던 분, 그분들이 만든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기적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때로 어색해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정말 기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밤새도 안전한 거리,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교수가 강의를 끝낼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21세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인류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사람이 있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 가능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전해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후손인지.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게 바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일 테니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